2022년 7월 17일, 영국 햄프셔주 하반트에 살던 베이트업은 친구인 셰이로부터 그녀의 남자친구 프랭키가 떠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셰이는 프랭키와 다툼이 잦았고 근래에도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기에 남자친구는 금방 돌아올 것이라며 베이트업은 그녀를 달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그녀는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베이트업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잠시 뒤 이어진 "내가 그를 죽였어" 라는 그녀의 말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잠시 고민한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뒤 셰이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발견 당시 사망해 있던 프랭키의 몸에는 많은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자친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셰이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괴롭힘의 강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각장애가 생길 정도였으며, 이 때문에 그녀는 11살 때부터 양쪽 귀 모두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돼서 그런지 그녀 역시 어느덧 폭력적으로 변했고, 학교 친구, 선생, 이웃,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자기 다리에 직접 큰 상처를 내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죠. 그녀는 항상 흉기를 가지고 다녔고, 어느 순간부터 알코올과 약물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15살에 집을 나와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녀는 당시 만났던 사람들에게 돈과 약을 받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2017년에 그녀는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직후 남성과 사이가 나빠져 여성 피난처에 홀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훗날 재판 중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PTSD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 무렵부터 남들과는 사뭇 다른 성관계에 집착했습니다. 관계 도중 상대방의 뺨 같은 부위를 때려주길 바랐고, 이를 그녀는 합의된 억지로 당하는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녀는 연쇄살인자들의 이야기에 집착해 그들의 책이나 사진, 그림과 여러 위험해 보이는 흉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여러 흉기 중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칼을 항상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2019년에 셰이는 친구인 로렌과 하반트에 있는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는데, 다른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로렌은 그녀의 가사 도우미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로렌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통제했고 2차례에 걸쳐 폭력을 저질렀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2022년 2월, 외출했던 셰이는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프랭키라는 남성을 만났고 둘은 금방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남들과는 사뭇 다른 성관계에 집착했습니다. 관계를 가지면서 상대를 욕하고 괴롭히는, 즉 그녀와는 반대 성향의 사람이라 둘은 서로 잘 맞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합의하에 침대와 거실,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들이 관계할 때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친 괴롭힘, 약물, 관계를 가진 뒤 자신들의 찍은 영상을 보는 것이 그들의 일과 중 하나였죠. 프랭키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아이가 있었고, 전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원래가 폭력적이다 보니 셰이와 관계를 가질 때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둘은 자주 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녀였기에 한 번은 그와 싸운 뒤 자기 다리에 직접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고 다시 만나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며 둘은 서로에게 집착했습니다. 셰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라도 하면 프랭키는 화를 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셰이가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프랭키에게 들킨 일이 있었는데, 그는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려 심리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랬다며 울었고, 그는 자신이 몰라서 그랬다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평소에도 그녀는 지인들에게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는 등의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녀는 그로부터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라는 원하는 말을 들었고, 그녀 역시 미안하다며 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얼마 안 가 그들은 서로 다른 이성 친구에게 연락을 하다 들켜 서로를 욕하며 싸웠지만요. 5월에 프랭키는 그녀를 멍청한 X라고 부르며 자신을 데디라고 부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녀는 그게 또 마음에 들었는지
물론 데디가 시키는 대로 하고 데디가 하는 말은 다 듣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러자 그는 넌 참 좋은 XX야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면 그들을 반으로 갈라놓겠어 라는 위협적인 문자도 보냈죠. 이 문자를 보고 그녀는 지인들에게 안전이 걱정되니 조심하라는 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6월, 그녀는 룸메이트인 로렌, 친구인 베이터와 함께 외출했는데 프랭키는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프랭키가 외출했을 때 그녀는 그가 전 여자친구 집에 갔다고 생각해 그 집으로 달려가 그의 옷을 문 앞에 버리고 왔죠. 이처럼 질투와 소유욕이 강했던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만남은 지속됐지만 당연히 서로를 의심하는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 저녁에 둘은 술과 약을 먹은 뒤 관계를 가졌고 이날도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녀는 소파에 누워있던 그에게 침실로 올 거냐고 말을 걸었는데 한 소녀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의 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 소녀가 13살이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침실로 가버렸던 셰이. 사실 그 소녀는 17살이었고 프랭키는 너무 어리다며 차단해버렸지만 이를 몰랐던 그녀는 질투심과 증오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가 올라와 침대에 누워 잠들었을 때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그를 살해했죠. 처음 2번 공격의 상처가 깊어 그는 즉사했을 것으로 보였지만 그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7군데의 자상을 추가로 입혔습니다. 자고 있을 때 당한 터라 그의 몸에는 어떠한 방어의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밝히고 유기에 대해 상의한 뒤 그녀는 친구인 베이트업에게 프랭키가 떠났다는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리바이와 거짓 증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4시간 뒤 그녀는 베이트업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밝혔고 베이트업이 경찰에 신고하며 그녀는 얼마 안가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중 그녀는 나중에 그가 강제로 폭력적인 관계를 요구했고 합의가 안 된 관계를 억지로 가지며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녀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뽑아 편집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그녀가 교활하고 소유욕이 강하며 질투심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잃고 충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인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죽였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소 2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형량이 줄었겠지만 베개 아래에 둔 것은 흉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됐다고 합니다. 복잡한 관계와 폭력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죽였고 법정은 그녀의 질투와 소유욕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편집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잔혹함을 드러냈던 그녀가 언젠가는 진정한 죗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